지은 씨, 그거 이리 줘요. 무겁습니다. 남편은 이미 저만치 앞서 걸어가고 있는데 내 뒤에 남은 한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친구 태주 씨. 그가 내 손에 들린 무거운 캐리어를 가져가며 스치듯 손이 닿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 그 찰나의 온기가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결혼 3주년 기념일입니다. 남편 민석 씨는 기가 막힌 곳을 알아놨다며 저를 강원도 깊은 산골로 이끌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온통 무채색으로 변해갈 때쯤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은아, 이번에 가는 별장 말이야. 내 친구 태준의 거거든. 그 친구가 이번에 큰 투자를 앞두고 있어. 내가 거기 껴야 하거든. 그러니까 가서 분위기 좀 잘 맞춰줘, 알았지? 기념일 여행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비즈니스 접대였습니다. 그것도 남편 친구의 비위를 맞추러 가는 자리.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노력할게. 차가 멈춘 곳은 전나무 숲에 둘러싸인 거대한 통나무 별장이었습니다. 지붕 위에는 이미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요새처럼 아름답지만 어딘가 위압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별장 앞마당에는 한 남자가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이태주,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저와도 대학 때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사람. 그는 3년 전 결혼식 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진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걷어올린 셔츠 소매 아래로 힘줄이 선 팔뚝이 보였습니다. 어이, 이태주. 오랜만이다. 남편은 차 문을 열자마자 친구에게 달려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태주 씨는 들고 있던 눈삽을 내려놓고 남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바로 차 뒤편에 서 있는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지은 씨. 낮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 그는 저를 아주 자연스럽게 지은 씨라고 불렀습니다. 네, 태주 씨.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눈길 미끄러웠죠? 그의 시선이 추위에 빨개진 제 코끝과 얇은 코트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미지근한 열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야, 얼른 들어가자. 나 추워 죽겠다. 안에 술은 좀 있냐? 남편은 제 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혼자 현관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트렁크 앞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한숨을 삼키며 무거운 캐리어를 꺼내려 낑낑거렸습니다. 그때 쑥 하고 커다란 손이 들어왔습니다. 지은 씨, 무거워요. 이리 줘요. 태주 씨였습니다. 그는 제가 사양할 틈도 없이 캐리어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팔이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훅 끼쳐오는 쌉싸름한 우디향, 그리고 남자의 채취.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정제된 어른 남자의 향기였습니다. 아, 고마워요. 먼저 들어가세요. 밖이 찹니다. 그는 앞장서서 걷지 않고 제가 발걸음을 뗄 때까지 뒤에서 기다려주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질까봐 제 뒤를 지키며 걷는 그 배려가 낯설고도 설레었습니다. 별장 안은 따뜻했습니다. 거대한 벽난로가 거실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나무 타는 냄새와 커피 향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를 깬 건 남편이었습니다. 좋다. 야, 태주야. 너 여기서 혼자 사냐? 별장 죽인다. 남편은 겉옷도 벗지 않은 채 가죽 소파의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아우, 운전했더니 허리 끊어지겠네. 야, 밥은 언제 먹냐? 배고파 죽겠다. 도착하자마자 손님 대접을 받으려는 남편의 뻔뻔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민망함에 고개를 들 수 없어 괜히 짐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앉아요. 지은 씨 커피 내렸습니다. 태주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석이는 좀 쉬게 두죠. 운전하느라 피곤했나 봅니다. 그는 남편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민망하지 않게 감싸주었습니다. 우리는 잠든 남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 그리고 고지어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주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올곧아서 저는 커피 잔 속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요. 그가 불쑥 던진 한마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선 어떤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별일 없는 거죠? 네,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거짓말, 사실은 외로워서 야윈 겁니다.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공허함 때문에. 태주 씨는 제 거짓말을 다 안다는 듯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석이 여전하네요. 대학 때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었는데 결혼해서도 철이 안 들었군요. 그는 잠든 친구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였으면 지은 씨 이렇게 안 뒀을 텐데. 네? 제가 놀라 고개를 들자 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아니요, 혼잣말입니다. 그는 말을 돌렸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의 일렁이는 친구의 아내를 향해서는 안 될 어떤 감정을. 그때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주 씨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까 올 때 흩날리던 눈발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설. 세상이 순식간에 하얗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예보보다 훨씬 심한데요. 태주 씨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이 정도면 차로 못 나갑니다. 고립될 수도 있겠는데요. 고립. 그 단어가 주는 공포감보다 묘한 안도감이 먼저 드는 건 왜일까요? 이 넓은 별장에 잠든 남편과 저를 여자로 바라보는 이 남자와 갇힌다는 사실이. 답답한 마음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산책 좀 잠깐 하고 올게요. 눈 구경도 할 겸해서요. 지금 말입니까? 눈이 많이 옵니다. 위험해요. 괜찮아요. 멀리 안 갈게요. 그냥 집 앞마당만. 머리가 좀 아파서요. 저는 그가 말릴 새도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패딩을 입고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묵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태주 씨였습니다. 지은 씨, 그는 현관 옷걸이에 걸려있던 자신의 두툼한 다운 파카를 꺼내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순간 묵직한 무게감과 함께 그의 체온이 훅 끼쳐왔습니다. 입고 가세요. 춥습니다. 아, 괜찮은데요? 입고 가세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는 제 옷깃을 여며주며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걱정되니까요. 그 걱정된다는 말이 친구의 아내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여자에게 하는 말인지 헷갈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 고개만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가운 눈보라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고 있는 태주 씨의 옷, 그 남자의 냄새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요. 저는 하얀 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산책이 저를 그 남자와 영원히 묶어버릴 위험한 고립의 시작이라는 것을. 처음엔 그저 낭만이었습니다. 태주 씨가 덮어준 패딩 점퍼에서 나는 은은한 우디 향을 맡으며 보득보득 눈길을 걷는 것. 그것은 답답한 결혼 생활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올 때마다 머릿속을 짓누르던 남편의 무심한 말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산속의 겨울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별장에서 불과 10분 정도 걸어 나왔을까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낭만적으로 흩날리던 눈발이 흉기처럼 돌변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바뀌었고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저를 공격하듯 들이쳤습니다. 안드레스 돌아가야겠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분명 방금 제가 걸어왔던 길, 제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야 할 그 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지우개로 세상을 물러버린 것처럼 온통 하얀색뿐이었습니다. 원근감이 사라지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지는 하얀 감옥, 공포가 발끝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석 씨, 태주 씨. 핸드폰을 꺼냈지만 야속하게도 서비스 불가라는 문구만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와서 터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낭만이 공포로, 설렘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은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별장이 있을 법한 방향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숲은 더 깊어졌고 나무들은 마치 저를 가두려는 창살처럼 빽빽해졌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만이 제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바드드, 눈 덮인 숲길은 함정투성이었습니다. 평지인 줄 알고 내딛는 곳마다 구덩이였고 돌뿌리였습니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경사진 비탈길에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차가운 눈바닥을 몇 번이나 구르고 나서야 굵은 나무 기둥에 부딪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발목에서 불에 댄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건 눈 속에 파묻힌 제 몸이 급속도로 차가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주 씨가 덮어준 두꺼운 패딩이 아니었다면 아마 벌써 의식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옷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옷깃에 코를 묻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남자의 향기, 그 향기가 저를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나 좀 살려줘. 나 여기 있어.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그는 지금쯤 깼을까요? 아내가 없어진 걸 알고 찾아 나섰을까요? 아니요. 그는 아마 여전히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이 들자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조차 흐르자마자 얼어붙어 볼을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30분, 아니면 1시간?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의 통증도 사라지고 추위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자면 안 돼. 자면 죽어. 머리로는 아는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저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 씨! 남편인가? 민석 씨가 나를 찾으러 왔나? 역시 그래도 내 남편이구나. 저는 흐릿한 눈으로 그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에게 달려오는 남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눈밭을 헤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눈밭 위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열기, 그 뜨거운 체온에 저는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지은 씨, 정신 차려요. 저 보입니까? 제 말 들려요? 아니었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쥐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소리치는 남자, 얼굴이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남자, 그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태주 씨. 제 입술 사이로 그 이름이 새어나오는 순간 그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도감, 분노, 그리고 지독한 슬픔이 뒤섞인 표정.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으스러질 정도로 강하게. 미안해요. 제가 미안합니다.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태주 씨는 제 귓가에 끊임없이 사과를 속삭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얼어붙은 귀와 목덜미를 녹여주었습니다. 그는 제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감싸고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발목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걷는 건 무리예요.
그는 망설임 없이 등을 돌려 앉았습니다. 엎혀요. 꽉 잡아요. 그는 저를 가볍게 업어 올렸습니다. 그의 넓고 단단한 등에 제 가슴이 밀착되었습니다. 그의 등에서는 땀 냄새와 섞인 그 특유의 채취가 짙게 풍겼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맡는 그 냄새는 그 어떤 향수보다 자극적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금방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무게가 가볍지 않을 텐데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제 허벅지를 꽉 움켜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에 팔을 감고 귓가에 힘겹게 물었습니다. 민석 씨는요? 남편은? 제 질문에 태주 씨의 등 근육이 잠시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자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내는 밖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남편은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자고 있다니. 마지막 남은 미련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지 마요. 태주 씨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제 눈물이 그의 목덜미를 적시고 있었나 봅니다. 지은 씨가 울면 제가 민석이 죽여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울지 마요. 그의 말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저를 향한 지독한 애정이었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남자의 억눌려왔던 분노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눈보라가 너무 거세져서 별장까지 돌아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태주 씨는 방향을 틀어 근처에 있는 낡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문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간 그곳은 좁고 어두웠지만 바람을 막아주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는 저를 낡은 평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만이 짐승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밀실, 이곳에서 우리의 길고 뜨거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은 무덤처럼 고요하고 어두웠습니다. 밖에서 미친 듯이 울어대던 바람 소리도 이곳에서는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보다 더 무서운 건 제 몸을 잠식해 들어오는 한기였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오두막의 정막을 깼습니다. 눈 녹은 물이 스며든 니트와 청바지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마치 젖은 가죽처럼 제 살갗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혈관 속에 피가 굳어가는 듯한 감각,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태주 씨는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켰습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의사처럼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있던 낡은 난로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습기를 머금은 땔감은 매캐한 연기만 내뿜을 뿐이었습니다.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만큼 뜨거운 온기가. 태주 씨가 난로를 포기하고 급하게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덜덜 떨고 있는 제 어깨를 단단히 잡고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지은 씨, 제 말 잘 들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명확하게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바닥의 얽기가 패딩 너머로 희미하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지은 씨 입술이 너무 파랗습니다. 저체온증이 오고 있어요. 이대로 있으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추워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순간 내 회로가 정지한 듯 멍해졌습니다. 이 좁고 어두운 밀실에서 남편이 아닌 남편의 친구 앞에서 옷을 벗으라니. 제 흔들리는 눈동자를 읽었는지 그는 더 단호하게 하지만 묘하게 젖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눈 녹은 물 때문에 속옷까지 젖었으며 젖은 옷은 체온을 뺏어가요. 옷을 벗고 제 체온으로 덮어야겠어요. 그래야 삽니다.
그의 눈에는 추호의 사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직 저를 살려야겠다는 절박함 뿐. 하지만 그 절박한 밑바닥에 깔린 억누를 수 없는 본능적인 열기를 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힘조차 없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떨고 있는 저를 대신해 손을 움직였습니다. 고요한 오두막 안에 패딩 지퍼 내려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신경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두꺼운 패딩을 벗겨내 옆으로 던졌습니다. 이제 젖은 니트 차례였습니다. 발 들어보세요. 그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정중하게 말하며 제 니트 끝단을 잡았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옷감이 살에서 떨어져 나갈 때의 그 불쾌하고도 차가운 감촉. 니트가 벗겨지고 얇은 캐미솔 한 장만 남은 상체가 차가운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소름이 돋아 저도 모르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제 하얀 어깨와 쇄골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태주 씨의 시선이 제 맨살에 잠시 머물렀다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찰나에 시선이 닿은 자리가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잠시만 참으세요. 그는 서둘러 자신의 젖은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툭툭툭툭 단추가 풀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그가 셔츠를 벗어 던지자 어둠 속에서도 그의 단단하고 넓은 상체가 위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 그리고 그 위로 흐르는 땀방울.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압도적인 수컷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는 오두막 구석에 있던 낡고 거친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발라 상태인 저를 감싸 안으며 그 좁은 담요 속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리 오세요. 더 붙어야 합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등 뒤에 그의 맨 가슴이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음장 같은 제 등에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그의 피부가 닿았습니다. 차가움과 뜨거움, 그 극단적인 온도의 충돌, 그의 젖은 피부와 제 마른 피부가 마찰하며 묘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저를 자신의 몸속으로 집어삼키려는 듯 빈틈없이 밀착했습니다. 그의 턱이 제 어깨에 닿았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바퀴를 간지럽혔습니다. 그의 거친 호흡이 제 목덜미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의 심장이 제 등뼈를 울릴 만큼 쿵쿵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자가 발라의 여자를 품에 안고 있을 때 나타나는 숨길 수 없는 신체적 반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 몸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감각이 되살아나자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자극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요 속은 덥고 습했습니다. 비릿한 쇠 냄새, 흙 냄새, 그리고 태주 씨 특유의 묵직한 살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우리의 젖은 다리는 서로 얽혀 있었고 그의 허벅지 근육이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은 씨, 한참 만에 그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귓가에서 속삭이는 그 목소리에 전신의 전율이 흘렀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아직도 춥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따뜻해요. 제 대답에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어깨에 이마를 비볐습니다. 까슬한 그의 턱 수염이 제 여린 목덜미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 생소하고 거친 자극에 저도 모르게 엉덩이를 뒤로 빼며 그의 품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움직이자 제 허리를 안고 있던 그의 팔뚝에 핏줄이 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저를 더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마치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이. 이것은 구조일까요? 아니면 금지된 관계의 서막일까요? 분명한 건 남편이 있는 별장이 아닌 이 좁은 담요 속이 지금 저에게는 유일한 세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담요 속은 덥고 습했습니다. 태주 씨의 체온과 제 체온이 섞이자 좁은 공간은 금세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저를 뒤에서 안고 있던 팔을 풀고
어둠 속에서 몸을 비스듬히 틀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다묘 소리와 함께 그의 단단한 허벅지가 제 엉덩이 옆에 닿았습니다. 다리 좀 볼게요. 그는 허락을 구하는 듯 정중하게 말했지만 행동은 거침없었습니다. 그는 제 젖은 청바지를 걷어 올린 맨 다리를 자신의 허벅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포박하듯 그의 두 다리 사이에 제 다리가 단단히 끼워졌습니다.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이 퉁퉁 부어오른 발목을 감싸쥐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를 빼려 몸을 비틀었지만 그는 놔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센 악력으로 더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어둠 속에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혈관이 수축돼서 더 아픈 겁니다. 억지로라도 풀어줘야 해요. 그는 의사처럼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손길은 의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손이 차갑게 식은 제 발등과 복사뼈 주변을 천천히 아주 집요하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오두막 안에 거친 손바닥이 매끄러운 살결을 쓸어내리는 마찰음만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적나라해서 귀까지 빨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굳어있는 인대를 꾹꾹 눌러주었습니다. 처음엔 고통뿐이던 감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묘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닿을 때마다 찌릿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통증 뒤에 따라오는 알 수 없는 열기. 그것은 발목에서 시작되어 종아리를 타고 척추를 따라 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아파요. 참으세요. 참아야 안 옵니다. 그는 제 신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발목을 감싸쥔 손에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땀과 제 살이 섞여 끈적해진 감촉, 그 질척한 느낌이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까? 그가 상체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무릎 근처에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그가 숨을 내쉴 때마다 제 무릎 위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비릿한 쇠 냄새와 그만의 묵직한 채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네, 조금요. 다행이네요. 발은 좀 녹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을 떼야 하는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이 발목을 지나 서서히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종아리에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감싸쥐는 손길, 치료를 빙자한 애무, 단순한 마사지라기엔 지나치게 섬세하고 느릿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 있는 굳은 살이 제 종아리 살결을 긁고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다리는 그의 손에 완전히 맡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형처럼. 다리도 많이 차네요.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종아리 알을 부드럽게 풀고 마침내 무릎 뒤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오금을 지그시 누르자 저도 모르게 허리가 휘며 짙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전기가 오른 듯 짜릿한 자극이 허벅지 안쪽까지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움찔하며 몸을 떨자 그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구부려 그 예민한 곳을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아픈가요? 아니요, 그냥 좀 이상해서요. 제 떨리는 목소리에 어둠 속에서 그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긴장 풀어요. 힘을 빼야.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고 탁해졌습니다. 힘을 빼야 제가 더 깊이 만져줄 수 있습니다. 더 깊이. 그 말의 의미를 곱씹기도 전에 그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넘어 절대 닿아서는 안 될 허벅지를 향해 치료와 금기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남자의 손길은 단순히 추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저 역시 이 위험한 손길을 거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우리의 거친 숨소리가 하나로 섞이고 있었습니다. 무릎 뒤쪽에 가장 약하고 신경이 곤두선 그곳을 누르던 그의 손가락 힘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꽉 쥔 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옅은 신음이 새어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신호탄이라도 된 걸까요? 그의 손이 마침내 무릎을 넘어 허벅지를 향해 미끄러지듯 올라왔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허벅지의 매끄러운 살결을 스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여기도 차갑네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바깥쪽을 쓸어 올리던 그의 손이 서서히 아주 집요하게 안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단순한 치료라고 하기엔 너무나 깊고 위험한 곳. 친구의 아내에게는 절대로 닿아서는 안 될 금단의 영역. 태주씨, 거기는 안 돼요. 제가 본능적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팔뚝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과 뜨거운 열기에 제 손이 데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이 자신의 팔을 잡은 채로 묵묵히 그리고 강하게 안쪽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제 손바닥 아래로 그의 팔뚝 힘줄이 불끈 솟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생경한 남자의 힘,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에 제 다리가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그가 어둠 속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제 입술을 스쳤습니다. 저 3년 참았습니다. 네, 대학 때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은 씨 보면서 매일 참았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허벅지 안쪽의 가장 여린 살을 꾹 눌렀습니다. 마치 그동안 억눌러왔던 소유욕을 손끝으로 새기려는 듯이. 민석이가 당신 혼자 둘 때마다 제가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더 깊숙한 곳을 향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제가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미치도록. 그의 솔직한 욕망이 제 허벅지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방치했는데 이 남자는 3년 동안이나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니, 그 사실이 주는 배덕감과 희열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손을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의 거친 손이 더 깊이, 더 안쪽까지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바닥이 허벅지 안쪽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전신에 소름이 돋으며 허리가 활처럼 휘었습니다. 차가웠던 제 몸은 이미 그의 열기로 인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은 씨, 저 이제 못 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오두막 밖의 눈보라는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 좁은 담요 속 우리의 세상은 이미 통제불능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저를 덮쳐왔습니다. 못 참습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태주 씨가 제 어깨를 잡고 강한 힘으로 돌려세웠습니다. 담요 안에서 뒤엉켜 있던 몸이 돌아가고 제 등 뒤에 있던 그가 이제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뒤에서 안고 있던 자세에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정면으로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좁은 담요 속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오두막.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짐승처럼,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하게 일렁이는 그의 눈동자가. 지은 씨, 나봐요. 그의 목소리는 명령 같기도 했고 애원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코끝이 닿을 만큼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서로의 뜨거운 숨결이 얼굴 위에서 뒤섞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바닥 열기가 제 볼을 태울 듯 뜨거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그가 제 눈을 깊게, 아주 깊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맺힌 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혀온 고통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싫으면 지금 밀어내세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아니면 저 못 멈춥니다. 당신 놔줄 수 있는 기회 지금뿐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그 스스로에게 거는 최후의 제동장치였습니다. 지금 그를 밀어내면
우리는 다시 친구와 친구 아내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일 아침 웃으며 헤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머릿속으로 남편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등을 돌리고 자던 그 무심한 뒷모습, 저를 이곳까지 데려와 놓고 술에 취해 저를 방치한 그 건조한 표정,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남자, 저를 살리기 위해 눈보라를 뚫고 달려온 남자, 저를 원해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이 남자,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도덕, 윤리, 결혼의 서약, 그런 고상한 단어들은 이 오두막 밖 하얀 눈보라 속에 버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이 남자의 온기 속에서 여자로서 다시 숨 쉬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차가운 제 손을 들어 그의 뜨거운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 그를 제 쪽으로 당겼습니다. 안 밀어낼래요? 나도 멈추기 싫어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태주 씨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더니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거친 숨을 토해내며 굶주린 짐승처럼 제 입술을 덮쳐왔습니다. 첫 키스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짜고 비릿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3년의 시간만큼이나 격렬하고 거칠었습니다. 그는 마치 저를 삼켜버릴 듯이 입술을 파고들었습니다. 부딪힌 치아가 얼얼할 정도로 강한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혀끝이 얽힐 때마다 머릿속에서 하얀 섬광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집어삼키고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입 안가득 퍼지는 그의 타액과 뜨거운 숨결, 머리가 핑 돌 만큼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지은 씨. 그는 입술을 떼지 않은 채 신음처럼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 씨, 지은 씨. 그의 손이 제 허리를 휘감아 자신의 몸 쪽으로 강하게 밀착시켰습니다. 맨살과 맨살이 부딪히는 뜨거운 마찰음. 우리는 좁은 평상 위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엉켜들었습니다. 격렬한 몸짓의 담요가 흘러내려 차가운 공기가 어깨에 닿았지만 추위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이 좁은 오두막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도 오두막이 흔들리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귓가에 울리는 젖은 마찰음과 서로의 거친 숨소리뿐. 사랑합니다. 그가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절규하듯 속삭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치도록. 그의 숨막히는 고백이 제 이성의 마지막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에 와 있었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 밤 우리는 타락하기로 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위에서 쏟아지는 태주 씨의 거친 숨소리와 귓가에 울리는 나직한 목소리뿐. 우리는 좁은 평상 위 낡은 담요 한 장 위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3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제 몸 구석구석을 눈으로 담고 손으로 기억하려는 듯했습니다. 지은 씨. 그가 땀에 젖은 앞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기며 제 눈을 맞췄습니다. 어둠에 적응한 눈에 그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눈빛은 당장이라도 저를 삼킬 듯한 욕망으로 번들거렸지만 저를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성녀를 대하듯 경건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가 제 입술을 엄지로 쓸며 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는 저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거칠어야 할 순간에 가장 다정하게 짐승 같은 행동과 신사 같은 말투, 그 이질적인 감각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태주씨. 제 허락이 떨어지자 그가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목덜미에서 쇄골로,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그의 뜨거운 입술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데일 듯한 화상 자국이 남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드러난 제 맨살이 그의 열기로 인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제 안으로 깊이 들어왔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에 얼어 죽어가던 여자가 비로소 숨을 쉬게 되는 처절한 구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방치하며 비워두었던 그 차가운 공간을 이 남자가 자신의 체온과 존재감으로 빈틈없이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충만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은 씨, 너무 예쁩니다. 그는 행위 도중에도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거친 호흡 사이로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의 숨소리.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은 씨. 당신 정말 미치게 합니다. 그의 투박한 손이 제 깍지 낀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하게, 절대로 죽어도 놓지 않겠다는 듯이. 이것은 불륜일까요? 사랑일까요? 중요한 건 지금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좁은 오두막 밖의 세상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따뜻한 별장에서 자고 있을 남편도, 사회적 도덕도, 저를 올가매던 죄책감도 이 뜨거운 열기 속에 모두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태주 씨도 더 안아줘요. 내놓지 않겠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격해질수록 낡은 평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 우리의 거친 호흡 소리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서로를 탐했습니다. 서로의 땀과 침이 섞이고 살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우리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갈증. 그는 지치지도 않고 저를 원했고 저 역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폭설이 영원히 멈추지 않기를, 이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내일 아침이 오지 않기를. 죄 많은 연인들은 서로의 품 안에서 땀에 젖은 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폭풍우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오두막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의 그 어색하고 차가웠던 침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좁은 평상 위에서 서로의 땀과 체온에 젖은 채 엉켜 누워 있었습니다. 태주 씨는 바닥에 흘러내린 담요를 끌어올려 제 어깨 끝까지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행위가 끝난 뒤 등 돌려 자버리던 남편과는 달리 그는 저를 놓아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뒤에서 안는 자세로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제 등 뒤에 그의 넓은 가슴팍이 밀착되었고 귓가에는 아직 채 가라앉지 않은 그의 심장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충만함. 그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제 등뼈를 타고 전해져 불안했던 제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맞닿은 살결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저를 만지는 손길만은 유리알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혼 3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귀한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 그의 손이 제 어깨를 타고 내려와 팔을 쓰다듬고 마침내 제 손을 찾았습니다. 그는 제 손가락 사이사이에 자신의 손가락을 끼워 넣었습니다. 깍지 낀 두 손, 단단하게 얽힌 그 손이 우리 사이를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그가 제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격정적인 시간 탓에 나른하게 잠겨있는, 하지만 여전히 정중한 존댓말. 그 목소리가 고막을 타고 뇌까지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춥지 않습니까? 네, 따뜻해요. 다행입니다. 그가 제 뒷목에 입을 맞추며 저를 더 깊이 품으로 당겼습니다. 마치 제가 연기처럼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제 목덜미에 닿는 그의 입술은 뜨거웠고 수염 자국이 닿는 느낌은 까슬했지만 그조차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그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합니까?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친구와 선을 넘은 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깍지 낀 그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태주 씨가 날 살렸으니까 그것은 목숨을 살렸다는 뜻이자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던 제 마음을 살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태주 씨가 안도하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머리카락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밤 평생 못 잊을 겁니다. 그가 제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우린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겠죠. 민석이가 있는 그 별장으로. 현실, 그 단어가 주는 차가운 무게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의 얼굴, 사람들의 시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비밀들. 하지만 태주 씨는 곧이어 단호하게 제 귓가에 쐐기를 박듯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제 마음은 오늘 밤 이 오두막에 갇힌 게 아닙니다. 태주 씨, 지은 씨가 원한다면 저는 언제든 지은 씨 곁에 있을 겁니다. 친구가 아니라 남자로. 그의 고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룻밤의 불장난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무겁고 진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책임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지 마요. 제가 졸음이 쏟아지는 눈을 비비자 그가 장난스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얼굴 더 보고 싶습니다. 잠드는 시간조차 아까워요. 우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윤곽을 손끝으로 그리고 입술로 확인하며 이 밤을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었습니다. 오두막 밖의 눈보라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이 눈이 그치면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에는 이제 세상 끝까지 저를 지켜줄 남자가 있었으니까요. 거짓말처럼 눈이 그쳤습니다. 오두막 널빤지 틈새로 잔인할 만큼 눈부신 아침 햇살이 칼날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밤새 우리를 가려주던 어둠이 사라지고 현실이 들이닥쳤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 하지만 제 몸은 바위처럼 무거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코끝에 훅 끼쳐오는 냄새, 비릿하고 묵직한 밤꽃 냄새와 서로의 땀, 냄새가 뒤섞인 진한 채취, 그리고 제 허리를 단단하게 감고 있는 태주 씨의 팔, 밤새 서로의 체온을 탐닉했던 흔적들이 제 몸 곳곳에 기분 좋은 욱신거림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겠습니까? 머리 위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태주 씨가 이미 눈을 뜨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등진 그의 눈빛은 깊고 진득했습니다. 마치 아직도 허기를 느끼는 짐승처럼. 잘 잤습니까? 그가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물었습니다. 그 손길이 닿자 어젯밤의 그 뜨거웠던 기억이 되살아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태주 씨, 날이 밝았어요. 네, 압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저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맨살이 제 살결에 비벼지는 아찔한 감촉. 보내주기 싫은데 보내줘야 하는 시간이네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는 다시 친구의 아내와 남편의 친구라는 가면을 써야 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범죄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일어나죠. 옷 입혀드릴게요. 그는 바닥에 흩어진 제 옷을 주워왔습니다. 다행히 난로 열기에 옷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인형처럼 가만히 서 있었고 그는 제 시종이라도 된 듯 무릎을 꿇고 바지를 입혀주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애무였습니다. 그가 제 셔츠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팔을 끼우고 단추를 하나씩 잠가주기 시작했습니다. 툭, 툭. 그의 투박한 손가락이 단추를 채울 때마다 제 쇄골과 가슴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느릿하게 제 살결의 감촉을 손끝에 하나하나 새기려는 듯이 그의 손이 스칠 때마다 제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그도 그걸 즐기는 눈치였습니다. 여기. 마지막 목 단추를 잠그려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목덜미에 꽂혔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가 격렬하게 빨아들이고 깨물어서 남긴 붉은 멍 자국.
키스 마크. 자국이 선명하네요. 가리셔야겠습니다. 머리는 묶지 마세요. 그는 자신의 흔적을 만족스럽게 아주 소유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영역 표시를 한 수컷처럼 그는 제 머리카락을 풀어 붉은 자국을 덮어주었습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이건 저만 볼 거니까. 그 뻔뻔하고도 농밀한 말에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문만 열면 됩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태주 씨가 문을 손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문에 밀어붙였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양팔로 저를 가뒀습니다. 지은 씨, 네? 나가면 우린 연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얼굴이 숨이 닿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민석이 앞에서 저 모르는 척 하셔야 합니다. 완벽하게. 노력할게요. 아니요, 노력으론 안 됩니다. 완벽하게 속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제 귓불을 입술로 지붕거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그가 제 입술을 집어삼켰습니다. 작별의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약속을 위한 적고 끈적한 인장이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질 때 나는 적나라한 마찰음이 고요한 오두막을 울렸습니다. 그는 제 입술에 묻은 타액을 엄지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가시죠. 이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우리는 완벽한 타인의 얼굴을 하고 철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서로의 몸에 새겨진 뜨거운 비밀을 옷 속에 감춘 채 별장 현관문을 열자 훈훈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서 부스스하게 일어나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 씨는 하품을 크게 하며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어우, 뭐야? 둘이 어디 갔다 와? 아침부터?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평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았습니다. 아내가 밤새 생사를 오갔는데 다른 남자와 몸을 섞고 돌아왔는데 그는 그저 부은 눈을 비비며 백가죽을 긁고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갇혔다 왔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태주 씨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자연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지은 씨가 산책 나갔다 길을 잃었더라. 오두막에서 눈 피하다가 이제 왔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의 거짓말은 완벽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그 침착함. 방금 전까지 제 몸을 탐하던 그 짐승 같은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점잖은 친구 이태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그래? 야, 큰일 날 뻔했네. 지은아, 너는 조심 좀 하지? 태주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남편은 혀를 차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섞인 말투.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제 몸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그가 가까이 와서 제 목덜미를 봤다면 태주 씨가 남긴 붉은 자국을 발견했을 테니까요. 고맙다, 태주야. 내가 내 마누라 살렸네. 남편이 낄낄거리며 태주 씨의 어깨를 쳤습니다. 태주 씨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마워해라. 내가 밤새 지켰으니까. 하, 그래, 수고했다. 밤새 지켰다는 말, 남편에게는 그저 구조의 의미였겠지만 저와 태주 씨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 은밀한 중의적 표현에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남편을 사이에 두고 비밀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은 씨, 발목은 좀 어떻습니까? 태주 씨가 갑자기 화제를 돌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발목? 너 다쳤어? 남편이 그제야 묻자 태주 씨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남편이 뻔히 보고 있는 것을 한복판에서 제가 좀 보조빈 것 같은데. 그는 남편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제 바지 밑단을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발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젯밤 오두막에서 저를 흥분시켰던 바로 그 손길. 많이 부었네요. 냉찜질해야겠습니다. 그는 의학적인 진찰을 하는 척하며 엄지손가락으로 제 복사뼈를 은근하게 문질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태주 씨는 그 틈을 타 제 종아리를 스치듯 쓸어 올렸습니다. 찌릿한 전율이 발끝에서 머리까지 치솟았습니다.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의 손길을 느끼는 이 아찔한 상황,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오히려 쾌락을 증폭시켰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식탁에 앉아 늦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국을 후루룩 마시며 주식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밑으로 묵직한 무언가가 제 발에 닿았습니다. 태주 씨의 발이었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드니 태주 씨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아래에서는 그의 발이 제 다리를 천천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감아오고 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유혹이자 신호였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얼굴이 빨간데? 연락? 남편이 묻자 태주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신 대답했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나 보네. 고생했으니까. 그리고는 저를 빤히 바라보며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나중에 봐요. 소리 없는 그 한마디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태주 씨가 엇갈려 지나가며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쪽지, 그리고 비상용 키카드였습니다. 서울 가면 연락할게요. 그가 스치듯 제 귀에 속삭이고 멀어졌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문을 내리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키카드를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언제 눈이 왔냐는 듯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젯밤의 폭설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뜨거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얼굴이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고 처량한 아내는 없었습니다. 위험하고 달콤한 비밀을 품은 한 남자의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자, 지은아. 남편의 부르는 소리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갈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 완벽하고도 위험한 이중생활이.